네, 들으신 대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로 우리 선박 250여 척이 조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GPS 교란 공격은 북한 사이버전 전문 조직인 121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GPS 교란이 2010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일단 2010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개성 쪽에서 전파가 흘러나와서 해군 함정 한 척과 그다음에 항공기 15대가 당시에 그 영향을 입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 3월에는 개성과 금강산에서 이제 이게 신호가 나왔는데 그때는 항공기가 한 106대 정도, 그다음에 해군함 3척, 그다음에 선박 7척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다음 해가 더 컸습니다. 개성 쪽에서 신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발생이 돼서 항공기가 한 1000여 대 정도, 그다음에 선박은 한 200여 척 정도의 그 이런 GPS 관련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사실 지금이 훨씬 더 전파가 조금 센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어떤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그 전파 교란 자체는 사실 되게 좀 쉽습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GPS 신호라는 것이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약한 신호입니다. 그런 약한 신호를 받아서 그 이제 그 신호를 한 군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GPS는 보통 이 한 위성 한 4개 정도 이런 것의 위치를 받아서 삼각 측량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보내는 위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받게 되는데, 예. 이것보다 이 굉장히 약한 GPS 전파보다 센 전파를 비슷한 대역으로 해서 쏴주게 되면은 예. 그야말로 이 수신이 제대로 되지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GPS 관련돼서 교란을 하는 민간 장치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요, 네. 수와트대의 출력을 가진 그런 그 GPS 교란 장치가 예. 뭐 한 가격이 뭐 200불, 300불 이 정도 가격에 인터넷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론 범위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수십 미터나 한 수백 미터 정도가 한계가 되지만은 예. 북한은 그런 것과는 달리 군용의 대출력의 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예. 뭐 거의 이제 뭐 수십 킬로에서 최대는 거의 100킬로 정도까지 이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기술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고도화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북한이 그 범위를 좀 넓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격을 감행하는 조직이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121국이라던데 어떤 곳인가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과거에는 전자전 지도국이라고도 알려지다가 예. 이후에 이후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 지도국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7개 대대 한 3천여 명 정도의 병력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 사이버전 지도국 121국이라고 하면은 해킹하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커다란 그 흐름에서만 봐야 되는데, 현대 전쟁에서 전자전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네. 예. 그 전자전이라는 것이 결국 전자를 활용해서 뭔가 전쟁에 활용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평시에는 해킹이나 이런 컴퓨터 보안 관련된 것들이 사실 제일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 들어가면 대부분 무기 체계가 레이더라든가 안 그러면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더 기술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GPS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격을 한다면은 결국은 적의 어떤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소위 전자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에 특화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121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평시에는 어떤 컴퓨터나 해킹 이런 거에서 집중을 하지만은 전시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GPS 교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어떤 레이더 탐지 같은 걸 불가능하게 하는 제밍 같은 것들, 예. 이런 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예.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북한이 차량 형태의 GPS 교란 장비 10여 정을 보유하고 있고 와트급은 1000와트급이고 예. 교란 가는 거리가 100km다.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예. 전파라는 것이 결국은 신호를 얼만큼 내보낼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전기도 생활 무전기가 있고 뭐 군용 무전기가 있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출력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무전기 같은 한 0.5와트 정도 돼가지고 이제 뭐 한 1km 이내도 안 되는 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쓰는 경찰용 라디오 같은 거 이게 한 4와트, 5와트급 되는데 예. 이것만 돼도 수킬로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밍 장비도 이게 뭐 1와트 미만급이 되면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이 되겠지만은 예. 와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리가 넓어지는데, 네. 당장 이걸 잘 이렇게 조합만 잘해도 한 수십 와트급만 되더라도 예. 거의 이제 한 100km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지금 북한은 1kW라고 하지만 예. 거의 한 8kW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위치를 잘 잡으면은 거의 1000km 있는 지역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 공률입니다. 지구는 평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거의 한 100km 정도나 이런 정도가 지상에서 할 때는 한계가 되는데 예. 만약에 이것을 지금은 차량이지만 항공기에 띄워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항공기가 안 되면 하다못해 기구 같은 데다 이런 것들을 띄워가지고 해서 위에서 할 경우는 그렇네. 이 네. GPS로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 접경 지역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100k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서울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겁니까?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거를 설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가시선 내에서 방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선 내에서 방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을 정말 제대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예. 사실 이제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은 뭐 지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실 2012년 그때 굉장히 고출력으로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서울 북부 지역 일부 그 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이 영향을 뭐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블 TV로 요즘 시청을 많이 하시지만은 예. 공중파나 이런 걸로 시청하신 분들은 영향을 받았다는 분도 일부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그게 100% 진짜 영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그 이러한 그 북한이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건 거의 그 공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군도 이전에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말을 예전에 했는데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굉장히 좀 이거는 그 국민의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앞서 설명하실 때 이제 제밍이나 이런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GPS 신호 교란을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저 얼마 전에 보도해 보면 제밍, 항로 혼란, 기만 이렇게 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크게는 예. 뭐냐 하면은 그 이런 그 잡음과 기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신호가 우리 GPS 신호가 오는데 거기에다 자꾸 이런 다른 신호를 집어넣어줘서 비슷한 주파수대로 예. 그래서 소위 잡음이 생기게 해서 제대로 수신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 이 잡음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잡음만 보내는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오는 그 반송파 같은 것들을 변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제밍, 잡음 제밍 방식이고 예. 기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냐면 스푸핑이라고 그래서 마치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위치 정보를 엉뚱한 정보를 보내줘서 그래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코닝이라고 그래서 재방송 혹은 이제 항로방해라고도 아마 여기서 표현했을 텐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그냥 그대로 신호를 오게 하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데서 이 신호를 수신했다가 뒤늦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은 예.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그 되게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아주 내가 속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게 속이는 예. 그러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냐,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어선과 여객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의 피해인데 예. 뭐 주력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군사용 GPS를 사용하고 있지만 군사용이 아니라 상업용 GPS를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GPS 장비 같은 거 특히 이제 군용 G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성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좀 세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그 보낼 때 이 어떤 이 보내는 방식들 자체를 갖다가 잡음이 들어와도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예. 미군 군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왔던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군의 군용 GPS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냥 그런 GPS 정보를 그냥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면서 예. 그걸 이제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할 때마다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우리 군도 우리 나름대로의 GPS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PS를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 GPS 같은 게 그 우주 공간에 29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잡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뭐 그 25개 정도의 그런 것을 띄워서 해가지고 그로나스라는 시스템을 가고 있고요. 예.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제 한 30여 개의 시스템을 띄워가지고 해서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일단 전 세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주변만을 확실히
하게만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띄워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군이 차분차분 지금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용을 채용했던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군용으로 이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 없는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 중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아직은 이제 많은 예상과 어떤 그런 가속도가 붙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되면은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좀 이 사업만큼은 좀 밀어붙여야겠죠. 예. 당연히 군사용 GPS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업용을 예. 사용하는 비중이 꽤 높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북한의 속내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지금 아마 뭐 보도도 오늘 나왔겠지만은 어제 쐈던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공 미사일인데 예. 여태까지 공개 안 했던 이제 KN-56라고 우리가 불러왔고 예. 그 뭐 발사 시험 발사하는 거는 얘기는 몇 차례 들었지만은 이거 실제 발사해서 공중에서 요격하는 거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들 다 꺼내들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원래 북한이 하는 수법이 과거에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고 우리가 이거 왜 그래? 야, 우리 얘기하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뭔가 보상을 받고 예. 이런 구도로 끌고 오다가 이런 구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 완전히 끊기면서 우리 더 이상 이런 거 인정 못 한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뭔가 그렇다면 좀 더 센 카드를 꺼내들겠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들을 모두 지금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되려 지금 어떻게 됐냐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고립이 돼버리고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뭐 대화도 하고 왜 그래 하면서 달래고 하겠지만 야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동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전 같으면 북한이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바람 예. 하나만 해도 막 우리 내부에서 막 뭐 사재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래 만약에 서울 불바다를 얘기해 그럼 평양 불바다 만들자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소위 이런 걸 강압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 군사적 어떤 시위를 통해서 하는 강압 전략이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성명만 내고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GPS를 실전에서 만약에 북한이 GPS 교란을 하면은요, 예. 교란하는 위치를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신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끝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예전도 아니죠. 최근에 그 대테러 전쟁 때 보면은 심지어는 그 뭐 탈레반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들도 그런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했지만은 미군이 금방 발견하고 금방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실제 전쟁이 되면 위협이 아닌데 지금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실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거의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거의 위협하는 공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약에 항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민들도 같이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라고 저걸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계속적인 어떤 경고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력 대응에 나서야 되는 사안이지 이렇게 그냥 야 우리 그냥 할 일 없고 이거 전쟁 아닌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도발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